안녕하세요. 아동간호 정경진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장과 발달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 발달의 원리 114페이지입니다. 자, 성장 발달에는 어떠한 원리가 있어서 그 원리에 따라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 복합성 나옵니다. 자, 복합성이라는 말은 수많은 많은 요인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상호 연관성을 지어서 복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 가지고 발달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운동 능력의 발달이 사회성 발달을 촉진시킨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운동 능력이라는 요인과 사회성 발달이라는 그 요인들이 서로 복합성을 이루어서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는 정서적인 사랑도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사랑의 요인 이런 것들도 있더라. 그 외에도 수많은 요인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복합성을 이룬다. 복합성을 이루면서 성장 발달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양적이고 질적인 변화 과정을 거친다. 자, 양적인 것이 뭐였어요? 체중이 늘어나고 키가 자라고 두위와 흉위가 커지고 이런 것들, 우리가 눈으로 측정이 가능한 것, 이런 것들을 바로 성장이라고 했었죠. 그런 성장과 질적인 변화 과정이라는 것은 발달이었죠. 그런 사람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누워만 있다가 앉을 수 있고 기어 다닐 수 있고 설 수 있고 걷게 되는 과정, 그런 걸 질적 변화 과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능도 발달이 되고 하는 모든 과정을 양적, 질적 변화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연속성이 있다. 자, 하나의 기능이 획득이 되면 다음 단계로 진전이 되는 연속적인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연속성에서 일어나는 성장과 발달이 비가역적이고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비가역적이다라는 것이 뭐냐? 다시 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죠. 5살 된 아이가 다시 3살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키가 자랐는데 다시 줄어들 수가 없다. 자, 물론 퇴행적인 그런 퇴행성을 보이는 때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환경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동생이 태어났을 때 그런 스트레스를 퇴행적인 과정을 보일 때가 일시적으로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일시적인 증상이고 정상적인 발달 단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때가 되면 아이가 걸을 수 있고 돌쯤 되면 걷겠다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느 순간이 되면 말하는 시기가 오겠다, 또는 청소년기가 되면 또 2차 성징이 일어나겠다, 모든 과정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한 대로 발달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자, 네 번째, 일정한 방향에 의해서 성장 발달이 일어납니다. 두미 법칙, 근원 법칙이죠. 두미 법칙,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 자, 우리는 꼬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발끝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머리에서부터 발끝의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자, 먼저 아기가 태어나면 목도 가눌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목을 잘 받쳐줘야 돼요, 머리를. 그런데 어느 순간 아기가 목에 힘이 생기면서 머리를 들 수 있게 돼. 그리고 그 드는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힘이 점점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허리에 힘이 생기면서 앉을 수도 있게 되고, 앉는 시간도 점차 늘어나면서 길 수도 있게 되고, 무릎으로. 자, 무릎부터 또 아래로 더 힘이 내려오면서 설 수 있게 됐고, 걸을 수 있게 되고 하는 것들이 두미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겠죠. 자, 근원의 법칙. 중심에서 말초로 힘이 뻗어나간다고 하는 거죠. 먼저 큰 근육이 발달이 되고 점차적으로 끝으로 가면서 멀 원자죠. 끝으로 가면서 작은 근육들이 발달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일반적인 운동과 특수 운동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운동이 먼저 이루어지고 점차 소근육들이 발달하면서 특수 운동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주기적인 성장 속도를 거칩니다.
자, 급진적으로 발달하는 시기가 있다고 하면 잠시 정체되는 시기도 있어요. 그런 주기적인 양상을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영아기나 청소년기에 특히 키가 많이 자라죠. 그리고 생식기가 발달하는 시기는 청소년기 이후가 됩니다. 또 언어 능력이 급속히 발달하는 것은 학년 전기가 됩니다. 자, 그렇게 어느 부위, 어느 시기마다 주기적인 성장 속도를 보이면서 급진적으로 빨라졌다가 중지되거나 그런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체의 각 부분이 성장 속도가 다르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6번째, 개인차가 있어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잘하는 아이가 있고 조금 덜 잘하는 아이가 있고, 유아기 때, 그죠? 영아기 때 많이 자랐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좀 작다 싶더라도 청소년기 가서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자,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자, 특히나 어떤 학습을 하는 시기 같은 거 있죠. 예전에 늑대소녀라고 늑대굴에서 발견된 자매가 있었어요. 1920년대 인도에서 늑대굴에서 자매가 발견됐는데 언니는 8살, 동생은 7살, 두 자매가 사람의 손에 그때부터 길러지게 됐습니다. 그 아이들은 늑대한테서 자랐기 때문에 늑대의 습성을 그대로 지녔다고 해요. 네 발로 기어다니고 늑대 울음소리를 내고 자다가 깨서 새벽 3시에 막 늑대 울음소리를 내고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가 사람에게 길러지게 됐는데, 사람이 알아야 될 그저 뭐 숟가락질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걸 학습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둘째는 1년 만에 죽었다고 해요. 언니는 그 적응하는 과정에서 살아남기는 했어. 근데 16살 때 8년 살고 결국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염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언니는 8년을 살았어. 그동안에 많은 학습이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언어 학습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학년 전기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발견된 때는 학년기예요. 8살이었어. 근데 아무리 언어를 가르치고 학습을 시켜도 언니가 8년 동안 살면서 획득한 단어는 고작 45개밖에 없었다고 하죠. 그러니 언어를 획득하는 데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장 발달의 원리 7가지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복합성, 양적, 질적인 변화 과정을 가지고, 그리고 연속성, 줄지게 중요한 건 비가역적이다, 예측이 가능하다, 복합성이다, 일정한 방향에 의해서 일어난다, 두미 법칙, 근원 법칙. 자, 그리고 신체 각 부분은 성장 속도가 다르며 각각의 개인차가 있다. 그리고 학습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성장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살펴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엄마의 키가 크고 아빠도 키가 커야 아기도 키가 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자, 유전적으로 염색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기질이 있죠. 유전적이 아니다. 그리고 환경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이 있다고 해요. 저는 이렇게 공부만 했지 실제로 내가 아이를 낳아보기까지 전까지는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아이가 셋이라고 했잖아요. 셋 다 기질이 달라. 태어날 때부터. 첫째는 엄청 많이 울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제가 키운 환경은 똑같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 유전자도 똑같아. 근데 그런 기질이 다르다고 하는 거. 둘째는요, 초저녁부터 자고 아침까지 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기질이 달랐고, 셋째는 다행히 첫째와 둘째를 잘 섞여가지고 이렇게 너무 자지도 또 잠이 없지도 않은데, 근데 성격도 다 다른 거죠. 똑같이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먹이는 것도 심지어 똑같이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셋 다 기질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기질이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환경이 있는 거죠. 먼저 산전 환경은 뭐다? 엄마의 뱃속에서 엄마가 만들어주는 환경인 거죠. 자, 엄마의 정서적인 안정이 아기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태교를 잘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엄마가 질병이 있거나 또 아기에게 안 좋은 술이나 담배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이제 아기에게 성장 발달하는데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책에 나오죠. 혈액 부적 합층이라고. 자, 엄마가 RH 마이너스 엄마가 혈액형이 RH 플러스 혈액형 가진 아빠와 만나서 RH 플러스 혈액형인 아기를 임신이 했다고 하면 엄마에게는 RH 항체가 없기 때문에 RH 플러스 아기가 뱃속에 임신이 되면 그걸 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아직 항체가 없어서 아기를 임신을 하면 RH 플러스 항체를 막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몸은 뱃속의 아기를 적으로 인식하니까 RH 항체를 만들면서 오롯이 아기한테 영양을 다 주고 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첫째는 나을 수 있어요. 태아 저가구증에서 엄마가 RH-라 하더라도 첫째 때는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첫째 아기를 낳을 수는 있어. 그렇지만 아기에게 온전히 영양을 다 주고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자, 물론 둘째부터는 엄마가 이미 첫째 때문에 항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둘째를 공격을 해서 RH 플러스 아기를 공격을 해서 사산을 시킵니다. 요즘에는 주사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로감 주사, 뭐 이런 주사, 면역 주사가 있어서 둘째도 낳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요인들이 아기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세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산후 환경. 이것은 아이가 태어난 이후의 환경을 말하는 거죠. 우리 가정 환경, 가족, 학교, 이웃, 그리고 사회적 규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면 아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그 종교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성장 발달 이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동 간호를 공부를 하면서 아동의 성장 발달 단계에 대해서 빼놓을 수가 없지요. 자, 성장 발달 이론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내려오던 유명한 학자들이 내세운 이론들이 있는데, 먼저 프로이드가 있고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있고 마지막으로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프로이드라는 학자는 정신분석학에서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우리가 심리치료 뭐 이런 걸 배우다 보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 아주 절대적이에요. 자, 프로이드는 사람의 인성이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본능 있어요. 이드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쾌락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본능적 에너지라고 했고요. 그것을 리비도라고도 했습니다. 뭐 아기가 태어나서 뭘 알겠어요. 그죠? 도덕도 없고 선악도 없고 논리적인 사고도 할 줄 모릅니다. 오로지 이드만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아기가 외계와 다른 상황과 접촉을 하면서 자아가 형성된다고 하였어요. 자, 자아 보기 전에 초자아를 먼저 볼게요. 슈퍼에고라고 하는 것은 육세경 형성이 된다. 자, 이게 뭐냐면 도덕성, 양심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본능이 이제 초자에 의해서 이제 그 통제를 하는 거죠. 양심에 의해서 본능을 통제를 한다라고 하는 게 육세경의 형성이 되고, 이때 사회적으로 승인된 해야 하는 것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하고 그것을 실행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아는 뭐냐? 자아는 쉽게 말해서 이 본능, 쾌락과 초자, 우리 도덕성 간의 그 사이에 있으면서 본능과 초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프로이드가 정신분석학을 심리성적 발달 단계,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적용을 해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 자, 첫 단계는 바로 구강기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아기가 태어나서 1년까지를 뭐라고 했어요? 영아기라고 했죠. 이 영아기가 프로이드의 구강기에 해당합니다. 구강기는 말 그대로 구강, 자, 리비도가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곳이 바로 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살까지 태어나서 1년 동안은 아기가 빨기, 먹기 이런 걸로 해서 구강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라고 하는 거죠. 태어났을 때는 이득, 본능밖에 안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제 외부 세계와의 구별이 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1년이 지나면 유아기에 해당하는 거죠. 1세부터 3세까지를 유아기라고 하는데 프로이드는 이때를 학문기라고 했어요. 입에 있던 리비도가 학문으로 옮겨갔어요. 똥꼬죠, 똥꼬. 이제 아기들은 이때 기저귀가 찝찝한 걸 알아요. 기저귀에다가 응가를 하고 쉬를 하면 이제 찝찝함을 느끼면서 응가를 참기 시작한다. 자, 최초로 갈등과 조절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소변 가리기를 할 수 있고 기저귀를 뗍니다. 학문기. 자, 응가를 참았다가 싸는데 거기서 쾌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3세에서 6세 학년 전기 되는 거죠. 이때 프로이드는 바로 남근기라고 명명했어요. 남근기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성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물론 여자아이들도 성기기에 해당합니다. 남근기라고 했지만 성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때 아이들은 성 역할을 배우고요. 자, 6세까지는 웬만하면 기본적 인성이 완성된다고 프로이드가 말했어요. 자, 이때 아들은 엄마를 사랑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생깁니다.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성적으로 엄마 옆에는 아빠가 있어요. 너무너무 멋있는 아빠가 있기 때문에 아빠를 닮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빠가 하는 행동들을 막 따라하게 되고 더 남자답어 보이려고 막 씩씩하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 뭐 이런 거 보입니다. 그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하고요. 반대로 여자아이들은 아빠를 이성적으로 사랑하게 되는데 그 옆에는 엄마가 있기 때문에 엄마도 너무 사랑해 내가 그렇기에 엄마를 닮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엘렉트라 콤플렉스. 이때 아이들 어때요? 엄마 화장품 막 찍어 바르고 엄마 구두 막 신어보고 막 합니다. 학년 전기 유치원 시기에. 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엘렉트라 콤플렉스는 정상적인 성장 발달 단계로 보는 겁니다. 자, 남근기를 지나서 아이가 드디어 초등학교에 갑니다. 초등학교에 가면 6세, 12세 학년기 되겠죠. 학년기, 학동기라고 하고요. 자, 이때는 이 성적인 모든 욕구들이 잠복기에 들어가요. 수면 아래로 잠시 내려갑니다. 성적 관심이 사라지고 이때는 이제 초등학교 가기 시작하면서 아이들과 어울리다면서 또래 집단을 형성하게 되고 또 그룹 활동에 심취하게 되면서 성적인 관심이 사라지는 시기라고 해서 잠복기라고 합니다. 자,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중학교 갑니다. 드디어 청소년기 되었습니다. 자, 청소년기 12세부터 성인기까지를 프로이드는 생식기라고 했어요. 생식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자, 여자아이들은 생리를 시작하게 되고 남자아이들도 변성기가 오고 그죠? 이제 몽정 뭐 이런 거 하면서 자기 몸이 변하는 시기입니다.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런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성기가 성숙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적 관심이 드디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폭발. 하는 시기가 뭐다? 생식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프로이드는 심리 성적 발달 단계를 5단계로 나눴어요. 그래서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라는 것이 있고 다행히 자, 영아기, 유아기, 학년전기, 학년기, 청소년기 이렇게 시기가 딱딱 맞물려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공부하시는데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 시기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성장 발달 이론 중에서 두 번째 에릭슨이라는 학자의 심리 사회적 이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릭슨은요, 먼저 프로이드가 제시했던 정신분석학 이론을 토대로 이제 심리사회적 이론이라는 걸 제시했는데요. 자, 시기마다 발달 과업이 있다 이렇게 봤어요. 성격이 그 시기마다 형성되는 성격이 있고 그 발달 과업을 제대로 수행해야지 제대로 된 성격이 형성된다 라고 봤습니다. 자, 먼저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아기, 유아기, 학년전기, 학동기, 청소년기 이 시기가 딱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시기들이 이렇게 나이가
단계별로 똑같아요. 프로이드나 에릭슨이 똑같아요. 그래서 연관해서 같이 공부를 하면 쉬울 것 같아요. 먼저 영아기 있죠. 영아기. 0세부터 1세까지 영아기에는 에릭슨이 신뢰 대 불신, 신뢰감 대 불신감이라는 성격이 형성된다고 봤습니다. 발달 과업이라고도 볼 수 있죠. 신뢰감이라는 발달 과업을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영아기 때는요, 아기가 그죠? 프로이드가 구강기라고 명명했잖아요. 엄마의 빨기, 그죠? 젖을 빨고 하면서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런 애착 관계에서 에릭슨은 신뢰감이 형성된다고 본 거죠. 자기 주 양육자와 신뢰감이 형성되는데, 이제 엄마가 이때 아이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울면 바로바로 그것을 해결해주고 아기들의 만족감을 채워주고 하다 보면 엄마에 대한 신뢰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어때요? 불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혼자 막 울고 있어도 엄마가 어떨 때는 와주고 어쩔 때는 오지 않고 어쩔 때는 혼내고 막 무섭게 하고 이렇게 하면 엄마에 대한 불신감이 생기면서 이때 생기는 신뢰감과 불신감이 언제까지 성인 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본 거죠. 자, 그래서 에릭슨은 0에서 1세 영아기 때를 신뢰감 대 불신감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봤어요. 자, 두 번째 유아기 있죠. 유아기 1세에서 3세까지 유아기라고 보죠. 유아기 때는 뭐가 형성이 되냐? 자율성 대 수치감 형성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기저귀 떼기 한다고 했잖아요. 학문기에서 배변을 보는 욕구를 충족을 하면서 쾌감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배변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또 이때 스스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자율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자율성이 제대로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발달 과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율성을 제대로 획득하면 되겠지만 이때 자율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면 아이가 수치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배변 훈련에서 엄마가 일관되게 교육을 하고 너무 아이를 다그치거나 또는 너무 방관하거나 하면은 아기가 이제 수치감을 느껴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시기라고 하는 거죠. 자, 학년 정기로 넘어가면 이때는 프로이드의 남근기에 해당하는 거죠. 학년 정기에는요, 이제 주도성이 생겨요. 이때 뭐가 형성된다고 했죠? 이때 초자아가 형성이 된다고 했어요. 도덕성, 양심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자기가 이제 뭘 하려고 하는 주도성이 생겨요.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막 가방을 챙기고 또 스스로 막 장난감 정리도 하고 하면서 이제 이게 옳은 일을 하는 거니까 흐뭇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뭐예요? 양심이 형성이 되면서 자기가 옳지 못한 일을 했을 때는 오히려 죄책감에 빠지게 돼요. 이때도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죠. 옳고 그른 것을 너무 따지고 아이가 잘못했을 때 너무 혼내고 아이를 주도성을 막 북돋워 주지 못하고 하면은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는 거죠. 주도성 대 죄책감은 언제? 학년 정기에, 남근기 때 생긴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학동기예요. 학동기, 학령기라고도 하죠. 6세부터 12세까지 읽었고, 이때 에릭슨은 근면성 대 열등감이 생긴다고 봤습니다. 자, 아이들이 또래 집단에 가면서 이제 다른 아이와 자기를 스스로 비교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스스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근면한 성질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 근면한 성질 대신에 반대로 생기는 성격은 뭐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와 다른 아이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질 수 있어요. 자, 어느 시기마다 부모 그리고 주 양육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부모나 선생님들이 이 근면성에 대해서 북돋워주고 공부에 예를 들면 이제 공부에서 뭐 1등 뒤쳐졌다 해서 막 혼내고 아이를 기다려주지 못하고 하면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열등감이 생겼을 때 마찬가지의 부모들이 엄마나 아빠가 아이에게 용기를 주고 조금 기다려주고 인정해 준다면 열등감에서 금방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학령기에 생기는 근면성 대 열등감 있고요. 자, 청소년기에는요, 청소년기가 생식기죠. 생식기. 미안합니다. 성기기는 학년 정기고 청소년기는 생식기입니다. 프로이드의 생식기 되는 거고, 이때 생기는 거는 자아정체감.
자, 내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고민에 빠집니다. 청소년기. 자, 자아정체감이 생기는 대신에 역할 혼돈이라는 이런 것에도 빠질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자아정체감을 형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역할에 혼돈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프로이드는요, 네, 이렇게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5단계로 나눴지만 에릭슨은 이 외에도 3단계 더 있어요. 총 8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좀 볼게요. 자, 친밀감 대 고립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초기에 형성되는 성격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생산성 대 침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이것은 이게 지금 말을 안 들어. 생산성 대 침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다? 중년기다. 우리 40세에서 60세, 그죠? 한참 생산 활동을 하게 되는, 직업을 가지고 생산 활동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노년기에 가서 60세 이상이 되면 자아 통합감 대 절망이라는 것도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아동 간호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청소년기까지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모의고사를 풀어보니까 이 노년기가 나오네. 노년기가 시험 문제에 나오네. 네, 어디까지나 모의고사니까 아동 간호에서 크게 다루어지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아제의 인지 발달 관점에 대한 이론 보겠습니다. 자, 피아제라는 학자는요, 인지 발달, 인지의 발달을 제시를 하였어요. 단계에 따라서. 이게 우리 앞에서 학령기 때, 학령기 아동의 특징을 공부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보존 개념, 이런 거 봤어요. 그죠? 보존 개념이라든지 공간 추론, 서열화, 이런 거 보면서 이 단어들이 조금 이렇게 전문적이고 어려운 단어들이었잖아요.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피아제가 얘기한 겁니다.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자, 이 피아제가 인지가 발달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보시면 먼저 태어나서 2살까지를 2년까지를 감각운동기라고 봤습니다. 자, 감각운동기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보고 만지고 입에 넣고 이렇게 감각 기관을 이용한, 그리고 운동 쥐기라든지 또는 만져보기 이런 운동 기술에 의존을 해서, 감각과 운동 기술에 의존을 해서 인지를 발달해 나간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시기 말경에 정신적 표상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정신적 표상이라는 말은 앞에서도 우리 보존 개념이라든지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정신적 표상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해서 이제 인지력이 쌓이면서 이제 어떤 일이라든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제 내가 그게 뭔지 내 마음속에 표상을 갖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것이 꽃이다 라고 하면 엄마가 꽃이라고 얘기했을 때 딱 떠올리는 표상이 있어요. 꽃이라는. 그래서 언어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엄마가 아주 갓난아기 때는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막 울죠. 엄마에 대한 애착이 생기면서 어느 시기에는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막 울어버려요. 왜냐하면은 엄마가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가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만 어때요?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인지가 발달이 됨에 따라서 정신적 표상이 생기고, 엄마가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딘가에 있다가 다시 나를 만나러 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대상 영속성이라는 개념도 생깁니다. 자, 정신적 표상과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감각운동기, 출생에서 2년 동안 이런 인지 발달이 형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낯가림 생기는 것도 이제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표상이 없기 때문에 낯가림도 생길 수가 있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살이 지나서 7살까지, 이때는 유아기와 학년 전기에 해당합니다. 자, 전조작기라고 합니다. 전조작기가 아니고 전조작기, 뭔가 전 단계라고 하는 거죠. 주위 세계를 표상하기 위하여 언어나 수와 같은 상징을 사용하게 됩니다. 수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빠른 아이들은 글자도 배우고.
자, 그런데 뭐예요?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해하려는 한계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인지가 발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를 사용함에도 그렇고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자기중심성이 강합니다. 자, 장난감 놀이를 아주 많이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인지가 발달하게 되는데 이때 논리적 추리 막 이런 거는 아직 못해요. 직관이라는 것이 발달합니다. 오로지 자기의 기분, 자기 중심성에서 그런 직관이 발달된다. 직관만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죠. 구체적 조작기. 자, 드디어 초등학교 가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인지 발달 왕성하게 일어나서 아까 전에도 학령기 때 많은 보존 개념이라든지 가역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 서열화 이런 거 많이 획득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엄청 중요한 것은 언제다, 구체적 조작기다 라고 하는 거죠. 이때 논리적 조작을 이해를 하고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논리들도 적용할 수 있고 보존 개념도 생기고 자, 수리적 연산도 가능하고 공간 추론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 말했던 학령기 특징들을 다시 한번 읊어볼게요. 학령기 때 그죠, 피아제의 인지 발달 관점에서 봤을 때 서열화라는 거, 전체 구도를 그리면서 물체를 배열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공간 추론이라는 거, 이제 거리 보존 개념이 생기면서 거리와 시간, 속도 사이 관계를 이해한다. 그리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탈중심화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한 가지 측면만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 측면을 한꺼번에 고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위계의 유목화, 물체를 나누는데 한 가지로 특성에 따라서 나누는 게 아니고 여러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 뭐 있었어요? 보존 개념 있었어요. 물체의 모양이 바뀌어도 그 특성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초등학교 가야지 인지한다는 겁니다. 유치원 때는 아직 몰라요. 물이 얼음이고 얼음이 물이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하는 거죠. 성격이 똑같은 거라는 걸. 자, 수평의 위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보존 개념이 뭐가 있냐면은 이 보존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상성, 동일성, 가역성 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보존 개념들이 동시에 획득하는 게 아니고 또는 순서대로 획득하는 게 아니고 각각 개념들이 따로따로 수평적으로 획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평적 격차가 생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예를 들면 뭐냐면은 이제 수의 보존 개념은 이해하면서도 면적에 대한 보존 개념은 이해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차곡차곡 이렇게 다 이렇게 순리적으로 순서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면적은 면적대로, 수는 수대로, 거리는 거리대로 따로 획득이 돼서 나중에 이것이 통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 수평의 위계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전이의 추론이라든지 뭐 전이의 추론은 A와 B를 비교했다가 또 A와 C를 비교했다가 그럼 B와 C의 관계에 대해서 추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이제 가역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변화 과정을 거꾸로 가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구체적 조작기 학령기에 가서 획득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였어요. 자, 마지막으로 형식적 조작기라고 하는 것은 12세, 11세 이후를 말합니다. 형식적 조작기 마지막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가설적 상황을 설정하고 가능한 것에 연역적인 사고가 가능하다. 도덕적으로 성장을 되어 있고 추론도 가능하고, 연역적 사고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가설을 설정을 하고 이제 거기서 연역된 이제 사실들이 확인임이 증명이 되면은 그거를 결론적으로 가설이 진위다 또는 거짓이다 뭐 이런 것을 추론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형식적 조작기에 형성이 된다. 자, 우리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학령기에 구체적 조작기에 일어나는 논리적 조작들이 이해가 되고 또 보존 개념이라든지 수적 연산, 공간 추론 이런 능력이 생기는 구체적 조작기가 피아제 이론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만 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성장과 발달 파트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 신생아 간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